2001년 11월 17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수원시 장안구 신흥 오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거리에는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만이 간간히 들렸다. 주말 밤이었지만 이 동네는 번화가와 달리 일찍 잠드는 편이었다. 택시 기사인 김현수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49세인 그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째였다. 두 딸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지막 승객을 내려준 후 택시를 차고로 가져가려던 참이었다. 김현수가 모르고 있던 것은 그날 밤 수원시 전체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공격하는 사건들이었다. 경찰은 이를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퍼져가고 있었다. 그 시각 신흥 오거리 일대에서는 수상한 인물이 배회하고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골목 사이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는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 같지 않았고 그저 적당한 표적을 물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000년대 초반은 한국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곳곳에는 불안과 좌절감이 팽배해 있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은 젊은이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력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묻지마 범죄라고 명명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고 명확한 동기도 없는 범죄였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스트레스와 소외감이 이런 범죄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웠다. 김현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택시 운전사로서 밤늦게 일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지만 7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 김현수의 마지막 승객은 수원역 근처에서 승차한 2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신흥동 쪽으로 가달라고 했고 차 안에서는 별다른 대화 없이 조용했다.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내려준 후 김현수는 평소 습관대로 차고로 향했다. 신흥 오거리를 지나면서 김현수는 평소보다 거리가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말 밤이면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날은 유독 인적이 드물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사람들이 일찍 집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현수가 신흥 오거리를 지나 좀 더 외진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는 뒤쪽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시간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발걸음은 계속해서 그의 뒤를 따라왔다. 김현수는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사람은 김현수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김현수는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걸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신흥 오거리에는 평범한 시민을 노리는 위험한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김현수는 불행히도 그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7년 동안 무사히 지내온 평범한 일상이 그날 밤으로 끝나게 될 줄은 그도 가족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오후 11시 45분경 김현수는 신흥동의 한적한 골목길에 접어들었다. 이곳은 차고까지 가는 지름길이었고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길이었다. 골목 양쪽으로는 2층짜리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가로등은 몇 개 되지 않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뒤에서 따라오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현수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빨리 했지만 상대방도 덩달아 속도를 높였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김현수의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뒤에서 급작스럽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김현수가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예리한 무언가가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순간적인 충격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그의 몸을 관통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골목벽에 기대어 섰다. 공격자는 한 번의 공격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김현수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이 다시 한번 흉기를 휘둘렀다. 이번에는 가슴 부위를 겨냥한 공격이었다. 김현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상처 입은 몸으로는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공격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일반적인 강도라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거나 원한이 있는 상대라면 무슨 말이라도 할 법한데 이 공격자는 완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차갑고 계산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김현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해 보려 했다. 그의 손이 공격자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상대방은 재빨리 몸을 빼며 거리를 유지했다. 어둠 속에서 공격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매우 침착하고 계획적인 것 같았다. 공격은 불과 30초도 채 지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김현수가 입은 상처는 치명적이었다. 복부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은 그는 급격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따뜻한 액체가 옷을 적시고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공격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는지 갑자기 뒤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이내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다. 골목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김현수는 벽에 기대어 앉은 채로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도와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이 늦은 시간에 한적한 골목을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분 후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현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외쳤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골목 입구에서 나타난 것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는 김현수를 발견하고는 크게 놀라며 급히 다가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는 약 10분이 걸렸다. 그 10분 동안 김현수는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는 아직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두 딸을 생각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의지로 버텨냈다. 하지만 그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김현수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긴급히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그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골목에는 핏자국만이 그날 밤에 참혹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벌어진 범행이라 뚜렷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공격자가 사용한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범행 직후 김현수를 발견한 이모 씨 한 명뿐이었다. 이것이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범죄의 전형적인 양상이었다. 아무런 면식도 없는 상대에게 이유 없이 가해지는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렸다. 김현수 씨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원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시민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는 사실은 지역 사회 전체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2001년 11월 말,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 치안 사건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묻지마 범죄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직면해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유형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좌절감과 분노가 축적되고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묻지마 범죄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적절한 대상이나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작위로 선택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게 된다는 분석이었다. 김현수 씨 사건이 보도된 직후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경기도 일대에서만 지난 한 달 동안 5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지다. 모두 면식이 없는 가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공격한 사건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져 갔다. 특히 야간에 혼자 다니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택시 운전사들과 야간 근무자들은 더욱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 자신이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이런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었다. 묻지마 범죄의 특성상 동기가 불분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접점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언론의 보도 방식도 문제가 되었다.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 자체도 이 시기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회적 공포를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수원시는 긴급히 시민안전대책회의를 열었다. 야간 치안 강화, 골목길 조명 개선, 비상벨 설치 등의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수 씨의 가족들은 이런 사회적 관심 속에서도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고 의사들은 회복에 대해 확신을 주지 못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없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구책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야간에는 가급적 혼자 다니지 않기, 인적이 드문 골목길 피하기, 호신용품 휴대하기 등의 방법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는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치안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모호했다. 김현수 씨 사건은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례였지만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컸다. 평범한 시민 한 명의 피해가 전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크게 높아지다. 김현수 씨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현장에서 수집된 물증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범행이라 CCTV 화면도 뚜렷하지 않았고 지문이나 DNA 같은 결정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가해자가 사용한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수사진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수원남부경찰서 강력팀은 이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고 언론과 시민들의 압력도 상당했다. 경찰 수뇌부는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수사를 독려했다. 수사진이 가장 주목한 것은 유일한 목격자인 이모 씨의 진술이었다. 그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김현수 씨를 발견한 인물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골목에서 한 남성이 급히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모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변 수사를 확대했다. 사건 당일 신흥동 일대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시간대에 잠들어 있었거나 특별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모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된 것이다. 처음에는 한 명의 남성을 봤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한 그가 현장에 나타난 시간에 대해서도 애매한 답변을 했다. 경찰은 이런 진술의 모순점들을 추궁했다. 이모 씨는 당황하며 그날 밤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진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특히 그가 왜 그 시간에 그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았다. 당시 경찰 수사 방식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물증 중심의 수사보다는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 빠른 사건 해결에 치중하다 보니 섬세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모 씨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경찰은 그를 수차례 소환해서 조사했다.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동기가 있는지 조사했다. 하지만 이모 씨와 김현수 씨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어떤 원한 관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진은 이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다. 그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현장에 있었던 시간과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의심스러웠다. 또한 다른 유력한 용의자가 없었던 것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2001년 12월 초 경찰은 이모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그를 구속영장 없이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모 씨는 끝까지 자신은 단순한 목격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들은 연일 수사 상황을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용의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이모 씨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적 증거의 부족이었다. 이모 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빈약했다. 그의 옷에서 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흉기도 찾을 수 없었다. DNA나 지문 같은 과학적 증거도 없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이모 씨를 기소할지 말지 고민에 빠지다.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회적 압력과 경찰의 강한 요청으로 인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결국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모 씨에 대한 기소를 보류했다. 2002년 1월 이모 씨는 석방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지역사회에서 큰 상처를 입은 후였다.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무고한 시민이 잘못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어버렸다. 김현수 씨 사건은 이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진범은 찾지 못했고 잘못 의심받은 시민만 상처를 입었다. 이는 당시 경찰 수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2002년 봄 김현수 씨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6개월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진범을 찾지 못했고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이모 씨는 석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그 사건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었다. 한번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다. 김현수 씨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했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다.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이 남았고 택시 운전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지는 못했다.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었던 그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의 아내 박미영 씨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온갖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두 딸을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게다가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가정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다. 사건 발생 1년 후 언론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새로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김현수 씨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고통이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다. 2002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지만 이제는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겨졌다. 언론들은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사건들에 주목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라져갔다. 담당 수사관들은 다른 사건들에 매달려야 했고 김현수 씨 사건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정기적인 재검토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2003년 들어서면서 비슷한 묻지마 범죄들이 다른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수원, 성남, 안양 등 경기도 일대에서 패턴이 유사한 사건들이 보고되었다. 모두 야간에 혼자 다니는 시민을 표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사건들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취급했다. 연쇄 범죄일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경찰서가 관할 지역 내 사건만 담당하다 보니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김현수 씨 가족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감을 느꼈다. 가해자는 아직도 어디선가 멀쩡히 살고 있을 텐데 자신들만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2004년경 박미영 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재수사에 소극적이었다.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다. 언론도 이런 재수사 요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몇 년 전 사건에 대한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는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흥오거리 일대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사건 직후의 공포와 불안감은 점차 사라져갔다. 새로운 주민들이 이사 오면서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오래된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다. 가끔씩 지역 신문이나 소식지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목격자나 제보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보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2005년이 되어서도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수사 기록은 보관소 깊숙한 곳에 먼지를 쌓아가며 잠들어 있었다. 담당했던 수사관들도 대부분 전보를 가거나 퇴직했다. 사건에 대한 기관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에게는 시간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남편의 후유증은 여전했고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족들을 괴롭혔다. 정의에 대한 갈망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진실을 찾고자 했다. 그것이 피해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2006년 김현수 씨의 아내 박미영 씨는 스스로 사건의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경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 없었고 가족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건 발생 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의지는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다. 박미영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 가능한 수사 자료들을 입수했다. 비록 민감한 내용들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그녀는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이 수집한 CCTV 영상들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화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충 넘어간 부분들이 있었다. 또한 주변 상가나 주택의 CCTV 중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박미영 씨는 사건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려 했다. 5년이 지났지만 골목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가로등 위치와 CCTV 설치 현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당시 수사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사건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편의점의 CCTV가 골목 입구 일부를 비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수사에서는 이 CCTV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편의점 사장에게 문의해보니 2001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영상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안타깝게도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다. 보관 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박미영 씨는 당시 주변 상가들을 직접 방문해서 사장들과 직원들을 만났다. 혹시 당시 목격한 것이 있거나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물어봤다. 대부분은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몇몇은 도움이 될 만한 증언을 해주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증언은 사건 현장 근처 주택에 살고 있던 김모 씨의 것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늦게 귀가하다가 한 남성이 급하게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건 소식을 듣고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김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키는 보통이었으며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 남성이 뒤를 자꾸 돌아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고 기억했다. 이는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과 일치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김모 씨는 왜 당시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때는 그게 사건과 관련이 있을 줄 몰랐고 나중에 생각나서 신고하려 했지만 시기를 놓쳤다고 대답했다. 또한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울까봐 걱정되었다고도 했다. 박미영 씨는 이런 새로운 증언들을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했다.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당시 놓쳤던 단서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새로운 증언도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2007년에는 언론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다시 알리려 노력했다. 몇몇 언론사에서 미제 사건 특집을 다루면서 김현수 씨 사건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목격자나 제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였다. 실제로 방송 후 몇 건의 제보 전화가 들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그 중에서 한 건은 비슷한 시기에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공격을 당할 뻔했다는 제보였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증거는 없었다. 박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다.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다른 묻지마 범죄들과의 연관성도 조사해봤다. 범행 방식이나 시간대, 지역적 특성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들이 모두 야간에 한적한 골목에서 홀로 다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범행 도구도 모두 날카로운 흉기였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박미영 씨는 이 사건들이 모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연쇄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각각을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2008년 박미영 씨는 시민단체와 함께 범죄 피해자 가족 모임을 결성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가족들과 연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었다. 개별 가족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모임을 통해 그녀는 다른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사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어필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당시 증거들도 대부분 소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2015년 3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성민이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DNA를 채취당했는데 이것이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된 결과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에 따르면 조성민의 DNA가 2001년 김현수 씨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미확인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수사에서는 이 DNA의 주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겨두었던 것인데 14년 만에 정체가 밝혀진 것이다. 조성민은 2010년부터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2009년 대전에서 발생한 강도상해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범죄 이력을 조사해보니 훨씬 더 심각한 전과가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조성민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약 5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최소 12건의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야간에 혼자 다니는 시민들을 무작위로 공격한 사건들이었다. 김현수 씨 사건은 그중 하나였던 것이다. 조성민의 범행 패턴은 매우 일관적이었다.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한적한 골목길에서 홀로 다니는 남성을 노렸다.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기습적으로 공격한 후 즉시 도주했다. 금품을 빼앗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공격만 하고 사라지기도 했다. 수사진은 조성민의 과거 행적을 면밀히 추적했다. 그는 2001년 당시 수원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밤에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조성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DNA 증거와 함께 여러 정황 증거들이 제시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2001년 11월 17일 밤 김현수를 공격한 것이 자신이라고 자백했다. 조성민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김현수 씨를 보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공격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했다.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의 양상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성민의 범행이 단순한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다니면서 적당한 표적을 물색했던 것이다. 또한 범행 후에는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했다. 조성민의 생활사를 조사한 결과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학교 때부터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고등학교 중퇴 후에는 여러 차례 폭력 사건으로 입건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우발적 폭력으로 취급되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성민의 범행 동기를 분석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강했고 자신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진단되었다. 이런 감정이 무차별적 폭력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김현수 씨 가족은 14년 만에 들려온 이 소식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진범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특히 무고하게 의심받았던 이모 씨에 대한 미안함도 컸다. 이모 씨는 이미 몇 년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였다. 그는 14년 동안 그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자신의 결백이 증명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14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DNA 기술의 발전이 오래된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례로도 주목받았다.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미제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조성민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사건들도 함께 수사하기 시작했다.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을 통해 추가 연관 사건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다. 2015년 9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에는 14년간 기다려온 재판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조성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김현수 씨와 그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14년간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이모 씨의 모습도 보였다. 언론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가운데 마침내 진실과 대면하는 순간이 도래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조성민에 대한 혐의는 살인미수와 상해였다. 2001년 11월 17일 밤 11시 45분경 수원시 장안구 신흥동 골목에서 김현수 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생명의 위험을 가한 혐의였다. 이미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상황에서의 추가 기소였지만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그 어떤 재판보다 의미가 큰 순간이었다. 조성민은 당당하게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2001년 당시 자신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당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여있던 중에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김현수 씨를 보게 되었다고 했다. 특별한 개인적 원한은 없었지만 혼자 다니는 사람이 표적으로 적당해 보여서 공격했다는 차가운 고백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범행 방식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었다. 그는 미리 부엌칼을 준비해서 다니면서 적당한 표적을 물색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현수를 뒤따라가다가 한적한 골목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했으며 옆구리와 가슴을 차례로 찔렀다고 담담하게 설명했다. 저항하는 김현수를 보고 더 공격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자 급히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의 증거인멸 과정도 계획적이었다. 그는 흉기로 사용한 부엌칼을 인근 하천에 버렸고 피가 묻은 옷은 태워서 없앴다고 했다. 또한 며칠 동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 수사망을 피했다고 진술했다. 이 모든 것이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음을 보여주는 증언이었다. 재판부는 조성민의 범행 동기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그는 당시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무고한 시민을 공격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조성민이 김현수 씨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약 5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최소 15건의 무차별 공격 사건을 일으켰다. 모두 야간에 혼자 다니는 시민들을 표적으로 한 잔혹한 범행들이었다. 피해자 김현수 씨가 증언대에 선 순간이 왔다. 그는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공포를 생생히 기억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의 충격,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특히 택시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느꼈던 무력감과 자책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상세히 증언했다. 두 딸이 아버지의 사고로 인해 받았던 심리적 충격과 생활의 변화,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야 했던 아픔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박미영 씨의 증언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그녀는 14년간의 긴 여정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남편의 의료비와 생계 유지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던 절망적인 현실, 진범을 찾기 위해 혼자서 발품을 팔며 단서를 모으던 외로운 투쟁,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봐 느꼈던 깊은 불안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경찰 수사가 중단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목격자들을 찾아다니고 유사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며
언론과 시민단체에 호소했던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5년 12월 18일 1심 재판부는 조성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미 복역 중인 8년에 추가로 15년이 더해져 총 2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자에게 미친 회복 불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친 불안감과 공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조성민이 2000년대 초반 묻지마 범죄 공포를 조성한 주범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의 연쇄적인 범행이 당시 사회 전체를 공포로 떨게 만들었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밤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조성민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2016년 4월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심에서는 징역 18년으로 형량이 증가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되었다. 판결 확정과 함께 당시 잘못 의심받았던 이모 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는 14년 동안 범인으로 의심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이웃들의 냉대를 받았으며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이 재조명되었다. 수원 남부경찰서장과 당시 수사진들이 공개적으로 이모 씨에게 사과했다. 충분한 물적 증거 없이 성급하게 용의자로 지목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나왔다. 하지만 14년간의 고통이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수는 없었다. 2016년 6월 이모 씨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무분별한 언론 공개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회 여론은 압도적으로 그를 지지했다. 2017년 11월 법원은 이모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경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성급하게 용의자로 지목하고 신원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직무상 과실이며 이로 인해 이모 씨가 받은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 배상액은 2억 원으로 결정되었지만 그의 잃어버린 14년은 돈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김현수 씨 가족에게도 점진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14년간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다. 진범이 처벌받음으로써 그동안 꺼져있던 정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겪었던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 김현수 씨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다. 늦게나마 진범이 잡혔지만 이미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바뀌어 있었다. 택시 운전을 다시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완전한 경제적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의가 실현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미영 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14년간의 외롭고 절망적인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포기했을 때도, 사회가 관심을 돌렸을 때도 그녀 혼자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과정이 결국 진범 검거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2018년부터는 조성민과 관련된 다른 미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의 DNA를 전국의 미제 사건과 대조한 결과 추가로 12건의 사건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모두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유사한 묻지마 범죄들이었다. 이로써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일련의 묻지마 범죄들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당시 언론과 사회가 서로 다른 개별 사건으로 취급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한 명의 연쇄범에 의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이다. 만약 당시에 이런 연관성을 파악하고 과학수사 기법을 적절히 활용했다면 훨씬 빨리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다.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도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에 큰 안도감을 표했다.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국가와 사회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높아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수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성급한 용의자 특정과 언론 공개보다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증거 중심 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2019년부터 이 사건은 전국 경찰서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잘못된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과학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끈질긴 노력이 진실 규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현재 신흥오거리 일대는 재개발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골목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현대식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들어섰다. 새로 이사온 주민들 중에는 이곳에서 그런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사건의 정확한 현장이었던 그 골목 일부는 아직 남아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LED 가로등과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이제는 안전한 거리임을 보여준다. 가끔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골목을 지나가면서 당시를 회상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곤 한다. 2023년 11월 17일 사건 발생 22주년을 맞아 작은 추모식이 열렸다. 김현수 씨 가족과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 그리고 오래 거주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박미영 씨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끈질긴 의지가 만났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전국 대학의 범죄학과, 법학과, 그리고 경찰행정학과에서 필수 사례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수사기법의 변천사, DNA 과학 수사의 중요성, 피해자 인권 보호, 언론의 책임,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다. 미래의 수사관들과 법조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올바른 수사와 재판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다. 김현수 씨는 현재 70세가 되어 여전히 그날의 후유증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완전한 신체적 회복은 불가능했지만 그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려 노력하고 있다. 비록 택시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는 없지만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 박미영 씨는 2020년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상담하고 도우며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그녀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다. 이모 씨는 국가배상금을 받은 후 조용한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겨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 14년간의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결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조성민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7년 출소 예정이지만 교도소 내에서도 별다른 뉘우침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교도관들의 평가다. 그의 사회 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김현수 씨 사건은 이제 한국 현대 범죄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이라는 특정 시대적 배경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들은 여전히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만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 교훈을 남겼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진실을 찾기 위해 외롭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미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 억울한 누명을 쓴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정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수사관들과 법조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김현수 씨 사건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용기와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신흥 오거리의 그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하나의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와 진실에 대한 영원한 갈망을 일깨워준 것이다.